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수출을 준비하고 또 이어지는 강연에서 수출과 관련한 정보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란의 배경을 알아보고 또 향후 해운 시장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임재화 부장님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CJ 대한통운의 임재화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특히나 이 해운대란이라는 화두가 이슈가 되고 있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업은 아니지만 어떤 기간 산업으로서 우리 지금 삶에 상당히 밀접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에 앞서서 저희가 개인적인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초반에 지금은 파산했죠. 한진해운이라는 해운회사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근무 중인 CJ 대한통운으로는 2017년 3월에 합류를 해서 현재 일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영업 조직을 거쳐서 프라이싱이라는 현재 저희와 거래 중인 여러 선사들 또는 저희 협력사들의 어떤 상품을 구매도 하고 활용도 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진행하자면 목차는 해운 시황과 두 번째 해운 대란, 중소기업 화주 애로점, 향후 전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 해운 시황과 대란 이런 것까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는 잘 팔고 잘 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하면 되지 이것까지 왜 알아야 될까 싶지만 사실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배가 없어서 못 나가고 해상운임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고요. 현재 해운 시황 자체는 지금 상당히 거칠게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저희 선배 강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해운 산업은 원래 1년 돈 벌어갖고 10년 버티는 게 해운업이고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주기가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 당시에 속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시황이 좋고 그러면 하는 거고 이런 거지. 어떤 10년 주기가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강하게 심하게 왔죠. 물론 그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해운회사들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코스코가 이제 중국 선사죠. 중국 선사 차이나 쇼핑하고 합병도 하고 프랑스 선사가 또 미국 선사, 싱가포르 선사도 인수하고 한진해운도 파산했습니다. 그 세계 넘버 원 지금 해운회사인 머스크도 함부르크 수도 소기 선사 합병을 하고 이런 통폐합을 통해서 선사들이 어떤 체격을 좀 더 키워가고요.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발발하죠. 근데 코로나 발발하는데 처음에 잘못 예상을 했죠. 세계적 전문가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시황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선복을 갖다 많이 확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가 이제 사실은 그런 소비 심리, 보복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서 상당히 높아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선사는 마찬가지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동맹체죠.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공사도 왜 스카이팀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해운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맹체가 있습니다. 이 동맹체가 과거에는 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선사도 종류가 많았고, 과거에는 더 많았죠.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과거에는 운임을 올리려고 해도 사실은 이 중에 누군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배신을 한다든가 약속을 어긴다든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통해서 무언가를 단기적으로 얻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과당 경쟁이 이루어진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얼라이언스가 구성 재편되면서 많이 줄어들고 그들의 어떤 소통 체계라든지 또는 통신이 또 발달한 것도 있고요. 지금은 한 3개 정도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국적 선사, 유일한 월드와이드 선사인 HMM은 디얼라이언스라는 데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란이 코로나 때문에 발발을 했다는데 그러면 왜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발발이 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팬데믹에 따른 어떤 락다운이겠죠. 결국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각 국가들, 각 정부들의 어떤 락다운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조치, 그로 인해서 도매 수요 부진으로 해서 각 세계 경제 침체를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짧은 기간 잠시 락다운이 됐지만 경제가 재개되면서 막 활성화되고, 그럴 때 어떤 선사들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워낙에 경영들이 어렵고 막 통폐합도 되고 그러다 보니 선대를 많이 줄이고요. 어느 버스 회사나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들의 운반도구 배들을 다 10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휴리라고 해서 전체 선대의 일부는 정비도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점검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짰던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드라이독이라고 하는 이제 배를 정비하는 쪽에도 많이 넣었었는데, 사실은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나 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선사들을 지원도 하고 선대도 축소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갑작스럽게 들어간 수요에 다시는 이제 또 배를 또 다시 또 도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직면이 됐고요. 옆에 표에 보시면 MSC는 스위스계 선사고 머스크, 둘이 이제 2M이라는 큰 대형 동맹체인데요. 그 동맹체에 있는 선대들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선소에 계류 중이고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근데 여기선 변수가 또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아집니다. 그 탄소 중립, 탈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선진국 항구에 들어가려면 그 환경 규제 기준에 맞춰야 돼요. 선박의 어떤 선형이라든지 그 선형에 맞는 그 황을 갖다가 억제하는 시설, 그게 스크러버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증기로 그런 황을 때려서 이제 물에다가, 이것도 폐쇄형하고 개방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런 시설을 좀 달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참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신조 선박이 아닌 과거에 나오는 선박들은 스크러버 장치를 다느라고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 겁니다. 소비 패턴이 변화가 있었죠. 경제 활동도 좀 재개가 되면서 PMI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도 마찬가지로 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또 이런 경제 활동이 또 활성화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만 노동자들이라든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강제로 접종을 하는 그런 정책들에 힘입어서 상당히 또 해운 대란을 야기하는 갑자기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전체 어떤 물동량, 세계 물동량의 99.7%가 해운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사실 항공이나 레일이라든지 트러킹을 통해서 국가 간의 운송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컨테이너를 통해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늘어난 교육량의 어떤 급증이 전년 대비 작년 팬데믹이 상반기에 발생을 했고, 올해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8% 정도의 교육량이 급증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의 어떤 공급도 마찬가지로 약 한 4%. 근데 수요의 공급이 못 따라가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사실 그냥 배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컨테이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터미널, 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은 이 수많은 이제 벌크선 같이 큰 배들은 사실 원자재로 한다고 하지만, 컨테이너 같은 제품을 운송하는 배들은 이 세 가지 장비와 터미널과 선박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지만이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수요에 따른 어떤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 적체가 일어나고 물류 경색이 일어나서 해운대란에 가장 큰 어떤 악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선도 최저 수준입니다. 폐선이 뭐냐면, 일반 자동차도 오래 타면 폐차하듯이 배도 마찬가지로 오래 이용하게 되면 선박도 이 철골과 철강으로 이루어졌는데, 철판도 마찬가지로 오래되면은 많이 피로도가 쌓여서 이 역시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제 폐선을 통해서 이제 새로 고철로 돌아가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20년이 이상 돼서 25년에서 30년 정도 사이에 있는 배들을 많이 폐선을 하는데,
지금은 30년이 가까운 쯤 배들도 폐선을 하는 율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박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폐선 계획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폐선을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된 선박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신조선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오래된 배를 통해서도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폐선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인도라든지 뭐 남아공이라든지 인건비가 싸고 이런 쪽에 가서 많이들 하는데 이 선박을 폐선을 해서 용접을 통해서 해체를 해서 철판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와 이런 걸 빼면은 이제 선사가 운영하는 고정비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 고철에 대한 고철값, 우리 자동차 폐차하면 뭐 우리 그래도 한 50만 원씩 받잖아요. 근데 선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배가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고요. 과거에 한진해운은 파산하기 전에 선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20년, 30년 된 배가 아니라 10년, 14년 된 배들도 막 폐선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해운대는 신조 발주가 마찬가지 발주와 러시가 있는데 뒤에 보신 화면에 있는 에버그린 배는 지금 현재 에버 에이스라는 배고요.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배입니다. 23,888TU.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24,000TU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상선 HMM에 12척 24,000 시리즈가 있죠. 그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HM의 알자시라스 뭐 이런 배와 비슷한 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대형 선박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뭐 자동차 타는 연비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많은 양의 화물을 안전하게 또 빠른 속도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는 대형화가 된 추세고 이런 이제 배들의 어떤 발주가 계속 러시가 있고 이 배들이 아마 내년도 4분기부터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내후년 상반기부터는 좀 안정화될 것이 아닐까라는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데 이런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커지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작은 배들이 또 다른 새로운 항로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적체가 지금 정체가 이루어지던 항로와 포트들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만 채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해운대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그 소비 시장 1위는 결국 미국이고 가장 많은 물량을 이제 제조하는 국가는 중국이죠. 중국에서 미국과는 물량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 서안과 동안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그 서안의 LA 그 롱비치 포트에 지금 적체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선박의 수가 한 40에서 50여 척. 그리고 그 선석에 배를 접안하는 그 선석에도 작업의 어떤 생산성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올해 초 아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좀 어려워지고 그래도 서안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동안에 있는 뭐 LA라든지 뭐 사바나라든지 이런 쪽의 포트들은 수심도 사실은 낮은 데다가 여기는 또 시포트가 아니라 리버포트들도 있고요. 서비스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로타라고 해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서비스. 항정거리도 길고 시간도 길고 거기에 또 여기에 일단 뭐 적체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자체도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운임도 많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항만들은 극동이나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 항만들처럼 24시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17시간 정도 운영하고 휴일도 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각 대형 선사들의 어떤 경영진들, CEO들이 아주 원색적인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생산성 자체도 원체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뭐 잘 이해가 안 가셔서 저는 식당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뭐 점심시간 식사하러 나갔는데 줄 서 있는 줄이 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식당 안에 어떤 레스토랑 안에 있는 테이블 몇 개 안 되지만 뭐 식사를 하려는 손님들은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또 각 대륙별로 많은 일이 있었죠. 뭐 흔히 많이 아시는 수에즈 운하 사고로 뭐 에버 기본호가 좌초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에버 기본호가 좌초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조금 운임이 좀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사이클이라든지 어떤
터미널 상태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참 예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또 다시 한번 물류 경색이 이루어지고, 이게 대부분 또 생각하시기에 이 유럽 쪽이 어떤 이슈구나라고 이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운하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동부 또는 남미나 북미 쪽에서 물량이 중동이나 동남아로 오는 물량도 상당수가 있고요. 물론 극동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화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수에즈 운하의 어떤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됨으로써 또 한 번의 어떤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운임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 경색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뭐 항만의 어떤 근로자들이 확진 판정받으면서 아시아 극동에 있는 얀티안이라든지 닝보 항구의 어떤 터미널 폐쇄가 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좀 가져다 줬고, 뭐 전력난이라든지 허리케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각 대륙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휴율이라고 있었잖아요. 선박의 어떤 일정 부분은 또 정비도 하고, 선박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선박을 풀로 돌립니다. 그러면 선원들의 피로도도 많이 늘어나고 터미널의 생산성도 계속 푸시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인력의 피로도와 기계의 피로도로 따른 어떤 그런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별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얼라이언스 동맹체들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자기들 간의 어떤 협의체가 좀 많이 좋아졌고, 과거에는 상당히 어떤 제로섬 경쟁을 통해서 운임 상승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각 동맹체들 간에도 어떤 협의가 참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카르텔 자체가 거의 뭐 공식화된 뭐 그런 환경이고요. 또 일부러 또 선박을 일부러 블랭크, 그러니까 뺀다든지 스케줄에서 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수익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 FMC라는 미국 회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엄포도 놓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선사들의 어떤 단합이나 이 공동 행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선사들의 어떤 공동 행위가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좀 판이하게 다를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고, 팬데믹 이후의 모습들은 앞으로 점점 이런 모습들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중소기업 화주들, 지금 듣고 계신 어떤 대부분의 어떤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 위한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황에 가보면, 아니 자기들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들은 운임도 낮고 선복도 잘 받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잘 못 받을까요? 라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선박은 공공재입니다. 이게 해운회사 자산이긴 합니다만, 이건 여럿이 같이 쓰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어떤 자산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공동의 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질서와 규칙이 있고, 그 룰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개인을 보셨을 때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업은 아닙니다만, 저희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뭐 표 하나 뒤로 얻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해운업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싼 운임을 뭐 누구한테는 싸게 팔면서 나한테는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건 사실은 없죠. 그렇지만 계약의 체계에 따라서 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제한적인 것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요. 안정화된 시장에서는 장기 계약 화주, 특히 대기업 화주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조차도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워더라고 하는 이제 국제 물류 중개업이죠. 뭐 저희 회사도 그런 업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있고, 중소형 포워더라고 하는 그런 물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포워딩들은 잘 하고 있는데 왜 내 거래처인 이 포워더들은 선복도 못 가져오고 운임도 비싸고 그것도 수시로 계속 말이 바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화주사, 수출업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사실 이 역시도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낮은 운임, 누구나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는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시장에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갑자기 더 좋은 운임을 받거나 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데 쓸 수 있고,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은 어떤 규모에 봤을 때 어떤 작은 뭐 몇몇 가지 예외가 사실 크게 일어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이 질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업을 수행하는 이런 업자들도 이 전문가가 되어야겠지만 사용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이죠. 그러니까 고객사들도 사실 이 업의 어떤 생리와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불이익을 좀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직거래를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거래를 하려면은 선사는 사실 나름대로 어떤 전문 분야입니다. 이쪽은 이제 선화증권이라든지 또는 은행 업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통관, 세관, 그리고 스토리지 플랜에 대한 선복에 대한 어떤 디멘션, 뭐 어떤 이 화물에 대한 품목에 대한 어떤 특성,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서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간에 있는 전문가라고 해서 물류기업들이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화주사가 본인들의 핵심 분야가 아닌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건 좀 다른데요. 이게 또 시간에 따른 어떤 기한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진행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중간에 있는 어떤 전문 물류 기업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대체 물류 수단, 뭐 그냥 꼭 선박을 이용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입지가 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섬나라에 가깝습니다. 해운을 이용하지 않고는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고, 항공을 통해서 하는 수출은 상당히 제한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9%를 해상을 통해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해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특히 현업에서 일을 해보다 보면 많은 차이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해운회사에서 봤을 때 상품과 이 고객, 이용자가 보는 상품은 좀 다릅니다. 해운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공간 이동 상품이 아니라 시간 상품이라고 많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어떤 더 맞춰진 얘기인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재고가 없는 상품입니다. 그야말로 그 생산이 된 상품은, 그 상품이라는 것은 저 선박의 어떤 선복이라고 하는 선복의 스페이스, 공간인데, 그 공간은 이번 항차에 팔지 못하면 이건 다 사라지는, 그야말로 그대로도 사손으로 작용하는, 그 자체 자신들의 회사가 손해로 하기 때문에 그 기한에 따른 어떤 상품이라 봐서 자신은 이 선박의 어떤 선복을 무조건 다 채워야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제 자신들의 수익성에 이익이 되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화주사들은 공간 이동 상품 아니냐, 물론 내가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가져가는 거에 대한 이 서비스 구간에 대한 책임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낮은 금액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선사 입장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쇼라고 하는 예약을 뭐 노쇼를 낸다든지, 또 아니면 뭐 자신들이 어떤 계약 조건과 좀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또 리핸들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노력이 좀 수반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어떤 제한과 어떤 그런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 선박이 전체적인 컨테이너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한 그 컨테이너 무게를 빼고 한 9톤에서 한 11톤 정도로 평균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피트 화물보다는 40피트 화물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고, 실제 시장에서 생산되는 컨테이너가 20피트보다 40피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8대2 내지는 심하게는 1대9. 그리고 40피트도 일반 40피트 스탠다드가 아니라 하이큐빅 위주로 다 제작이 되고 있고요. 미주 바운드, 특히 북미 쪽은 다 40피트, FEU로 계산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중량물이 좀 많은 20피트, 뭐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화물들을 선사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위험성이 큰 뭐 냉동, 냉장, 또 OOG라고 해서 아웃 오브 게이지, 그 뼈대만 있는 컨테이너 좀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리핸들링이 필요한 이런 화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는 화물들이고, 인위적으로 부킹을 좀 제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화주사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계시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어쨌든 자산 공공의 어떤 이익을 행하려고 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대의 명분을 그렇게 두고 좀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좀 야기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인데요. 사실 뭐 크게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현상이 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4분기 또는 빠르면 4분기고 내후년 상반기나 돼야 이게 지금의 어려움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의 어떤 사실 지금이 가장 성수기 시즌입니다.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고 원래가 성수기 시즌이고 지금 선박을 뭐 추가 공급되는 것은 많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운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류비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가장 많은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뭐 고객 큰 화주사들, 수출입을 하시는 화주사들, 글로벌 기업들도 선박 자체를 구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직접 배를 도입을 해서 운영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효과가 없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선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직접 운영할 정도라는 것은 시장이 아주나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야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물류비 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더 증가할 것이다 보는 시나리오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프랑스 선사 CMA 또는 이제 독일의 합박 이런 선사들이 공식적인 논평을 내서 자신들 더 이상의 운임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반응이 좀 싸늘하죠. 이게 정말 그럴까?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이게 그럴까 싶은데 뭐 이런 만약에 이들의 어떤 분위기가 맞고 또 이제 어떤 수요와 공급을 떠나 선사들이 어떤 운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홀딩해 준다면 사실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유지되거나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뭐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뭐 지금 다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 자체가 예측이 좀 어려운 시장이고, 수출하시는 데 있어 갖고 가장 어렵게 발목을 잡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원가, 이게 가격이 낮은 화물들을 취급하시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시는 고객사 또는 그런 화주사들께서는 운송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죠. 뭐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뉴욕까지 뭐 라면을 수출하신다 했을 때 40피트 라면이 40피트 컨테이너 풀로 들어가도 이게 한 US 달러 한 2만 불 정도 수준인데 운송비가 한 2만 불 나옵니다. 그럼 물건 팔아서 운송비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K푸드에 대한 어떤 저변 확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또 지금도 수출하고 계신데 이런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나면 현업에서도 상당히 수출을 포기하시거나 이런 사태까지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맺은 말을 정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 해운 시황은 앞으로도 좀 상당히 비탄력적이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2023년 또 상반기까지, 그것도 사실 이것도 모릅니다. 지금의 어떤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예측인 것이지,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선박 물류 경색이라 하는 이제 컨제션이라 하는 대기 수요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선박이 더 많아진다고 해갖고 해결이 될까라고 또 의구심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 시장이 지금 변화가 클 것 같아요. 과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선사들의 어떤 그런 제로섬 경쟁은 사실 이제 없을 것 같고 선사들이 좀 계속 진화를 하죠. 뭐 저희 같은 중개하는 물류 중개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선사들이 그 영역까지 다 침범해 옵니다. 플랫폼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멀티모달 서비스라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해상 구간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도라든지 트럭이라든지 2개 이상의 운반구를 통해서 멀티모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육상 운송까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CJ대한통운도 물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도 하죠. 그래서 풀피먼트라 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다 뭐 포장서부터 재고 관리까지, 심지어는 요즘은 금융까지도 더 하고 있는
밸류링크 유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는 이제 금융 서비스까지 다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류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작은 물류사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자본력이 있던 그런 큰 기업들이 좀 오히려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고정 원가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자금력을 이게 선결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자금력이 좀 약한 그런 물류사들은 일을 수주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부담을 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좀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그 웹사이트 그런 거 있잖아요. 야놀자 호텔스닷컴 하면서 작은 여행사들이 사라지고 그렇던 것처럼 지금 물류 시장도 그렇게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물류사를 쓰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시황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제조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생산지와 소비지가 많이 달랐죠. 많이 멀었고. 근데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싼 물류비와 싼 인건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 기지와 먼 거리지만 물류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만, 이제 세계적인 제조기업들 이걸 이미 다 알아버렸죠. 그래서 자국으로 생산지와 소비지를 점점 가깝게 또는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운영을 재검토하고 변경하고 이미 결정을 한 그런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 간의 어떤 무역 간의 어떤 불균형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자국 우선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런 거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 전보다는 점점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정부의 역할인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정부 부처들이라든지 간담회라 이런 쪽을 요즘 많이들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기간 산업입니다. 이게 어떤 우리 모든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인데, 이 산업 자체가 사실 스스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산업들을 수반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업계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정부가 어떤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어떤 개선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업계가 대중을 상대하는 업이 아니다 보니 특히나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학교, 학회 또는 이런 이제 산업 보호를 할 수 있는 각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기간 산업에 대한 정책적으로 금융 논리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같이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를 통해서도 문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중기공을 통해서도 문의 주시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수출에 있어서 이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